2부 코제트 5번째 글입니다. 5. 어둠 속 사냥의 소리 없는 사냥개 때. 1. 책략의 갈지자. 독자가 이제부터 읽게 될 페이지를 위해, 그리고 더 뒤에서도 부딪히게 될 페이지를 위해 잔소리가 좀 필요하다. 이 책의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저자는 파리를 떠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구애로 망명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답니다. 저자가 떠난 이래 파리는 변했다. 말하자면 저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도시 하나가 생겨났다. 저자가 파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파리는 저자의 정신의 고향이다. 여러 가지의 파괴와 재건의 결과 저자의 청춘 시절의 파리는, 저자가 자기 기억 속에 고이 간직하고 갔던 그 파리는 이 시간에는 옛날의 파리가 되었다. 그 파리가 마치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란다. 저자가 장차 독자들을 이끌고 가서 이러저러한 거리에 이러저러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집도 없고 거리도 없을 수 있다. 만약 독자들이 그런 수고를 하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라. 저자로 말하자면 새로운 파리를 모르므로 눈앞에 옛날의 파리를 그리운 환영 속에서 그리면서 글을 쓴다. 그가 고국에 있던 때 보던 것 중 어떤 것도 자기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고국에서 가고 오고 하는 동안 사람들은 생각한다. 저 거리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 창과 지붕, 문들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벽들은 내게는 상관이 없다. 저 나무들은 흔해 빠진 것들이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 저 집들은 내게는 소용이 없다. 내가 걸어다니는 저 포장도로들은 돌이다 라고. 훗날 더 이상 고국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그 거리들은 나에게 소중하다. 그 지붕과 그 창, 그 문들이 나는 그립다. 그 벽돌은 내게 필요하다. 그 나무들은 내 애인이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 그 집들에 나는 날마다 들어간다. 그 포장도로들에 나는 내 장부와 피와 심장을 두고 왔다라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장소들, 어쩌면 다시는 영영 못 볼지도 모를, 그리고 그 영상을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들은 애처로운 매력을 띠고 우울한 환영 속에 되돌아오고 눈에 보이는 성지가 되고, 말하자면 프랑스의 모습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사랑하고 떠올리고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머니의 얼굴에 애착을 갖듯 조국의 모습에 애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주기를 독자에게 부탁하며 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장발장은 즉시 가로수를 떠나 거리들로 들어갔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때때로 누가 뒤를 밟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느닷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러한 술책은 몰리는 사슴이 잘하는 짓이다. 발자국이 박힐 수 있는 땅에서 이 술책은 다른 이점들 중에서도 특히 사냥꾼과 개들을 속여서 거꾸로 쫓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사냥에서 거짓 도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보름달 밤이었다. 장발장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도 지평선에 매우 가까운 달은 거리들을 그림자와 달빛의 커다란 두 면으로 갈라놓고 있었다. 장발장은 그늘진 쪽의 집과 담벼락들을 따라가면서 밝은 쪽을 살펴볼 수 있었다. 어두운 쪽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폴리보 거리 근처의 모든 적적한 골목길들을 걸으면서 아무도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코제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걸었다. 그녀의 생애에서 6년에 걸친 초년 고생은 그녀의 성질에 무언지 수동적인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나중에도 누차 언급하게 되겠지만 그녀는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 노인의 이상한 거동과 운명의 야릇함을 예사롭게 여기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노인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장발장 자신도 코제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코제트가 자기에게 몸을 맡기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자기 역시 자기보다 위대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믿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아무런 뚜렷한 생각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보관도 없었다.
그것이 자베르였는지 어떤지도 확실치 않았고 또 설령 자베르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그 자베르가 알았는지 어떤지도 확실치 않았다. 그는 변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며칠 전부터 참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다시는 고르보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굴에서 내쫓긴 짐승처럼 그는 거주할 집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숨을 구멍 하나를 찾고 있었다. 장발장은 무프타로 구역 내의 여러 다양한 미로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일대는 마치 아직도 중세의 규율과 소등의 속박하에 있는 것처럼 벌써 잠들어 있었다. 그는 교묘한 책략을 써서 상시의 거리와 코포 거리를 파토아르 생픽토르 거리와 퓨이레르미트 거리를 여러 가지로 배합하면서 다녔다. 그 일대는 하숙집이 여러 있었으나 알맞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들어가지조차 않았다. 하지만 설령 혹시 누가 뒤를 밟았더라도 자기의 종적을 놓쳐버렸으리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생데티엔 뒤몽 성당에서 밤 11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 그는 퐁투아즈 거리 14번지에 있는 경찰 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조금 후에 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본능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때 사나이 셋이 파출소의 외등에 똑똑히 비쳐 보였다. 그들은 꽤 가까이에서 그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거리의 그늘진 쪽으로 해서 그 외등 아래를 한 명씩 지나가고 있었다. 그 세 사람 중 하나가 파출소 건물의 출입로로 들어갔다. 선두에서 걷고 있는 자는 그에게 확실히 수상해 보였다. 가자 아가 하고 그는 코제트에게 말하고 황급히 퐁투아즈 거리를 떠났다. 그는 빙 한 바퀴 돌고 벌써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닫아버린 파트리아르시오 통로를 돌아서 에페드부아 거리와 알레바레트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서 포스트 거리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네 거리가 있었다. 오늘날 롤랭 중학교가 있는 곳으로 니브 생 주니브에버 거리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달은 그 네 거리에 강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장발장은 어느 문 아래에 숨었는데 만약 그 사나이들이 아직도 자기들을 밟고 있다면 그 달빛 아래를 지나갈 적에 틀림없이 그들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3분도 못 되어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4시 되었는데 모두 키가 크고 긴 갈색 플로코트를 입고 있고 둥근 모자를 쓰고 있고 손에 퉁퉁한 곤봉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과 커다란 주먹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음산한 걸음걸이 못지않게 무시무시했다. 흡사 내 유령이 시민으로 둔갑한 것 같았다. 그들은 내거리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상의하는 사람들처럼 한데 모였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돌아서서 장발장이 들어간 쪽을 오른손으로 힘차게 가리켰고 또 한 사람은 완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처음 사나이가 그쪽을 돌아보는 순간 달빛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비춰주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완전히 알아보았다. 2. 다행스러운 아우스트리츠 다리의 짐수레. 장발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 사나이들은 아직도 의심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 그들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잃었으나 그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었다. 그는 숨어있던 문 아래에서 나와 포스트 거리를 식물원 쪽으로 갔다. 코제트가 지치자 그는 그녀를 안고 갔다. 길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달빛 때문에 가로등도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몇 걸음 성큼성큼 걸어서 그는 고블레 도기 공장에 다다랐는데 공장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낡은 간판 글자를 달빛에 아주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여기는 고블레 아들의 공장. 어서 오셔서 골라 잡으시오. 항아리에 병, 꽃병, 토관, 기와 아무한테고 소원대로 팔아드리오. 그는 클레 거리를 뒤로 하고 이어 생빅토르 분수를 지나고 식물원을 따라 아랫길로 걸어서 강둑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돌아다 보았다. 강둑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리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숨을 돌렸다. 그는 아우스트리츠 다리에 이르렀다. 이 시대에는 아직도 거기에 통행새가 있었다. 그는 통행새 진수소에 나가서 일수를 했다. 이수예요 하고 다리 지키는 노인이 말했다.
걸을 만한 아이를 보듬고 있으니까 두 사람 몫을 내시오. 그는 거기를 통과함으로써 단서를 잡히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돈을 치렀다. 모든 도망은 잠행이어야 한다. 때마침 육중한 짐수레 하나가 그와 동시에 세안강을 지나 그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강둑으로 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유용했다. 그는 그 짐수레 그림자 속에 숨어서 다리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었다. 다리의 중간쯤에서 코제트가 발이 저리니 걷고 싶다고 했다. 그는 코제트를 땅에 내려놓고 다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다리를 다 건너고 나니 조금 오른편 앞으로 공사장들이 보여 그는 거리로 걸어갔다. 거기까지 가려면 달빛이 비치는 훤히 트인 장소를 제법 한참 동안 걸어야만 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기를 추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길을 잃었을 것이니 자기는 위험을 모면했다고 장발장은 믿고 있었다. 착고는 있겠지만 뒤따라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거리 하나가, 즉 슈맹베르생 탕통한 거리가 담으로 둘러싸인 두 공사장 사이로 통하고 있었다. 그 거리는 좁고 어두워서 그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다.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있는 지점에서 그는 아우스트리츠 다리를 전부 바라볼 수 있었다. 4개의 그림자가 막 다리로 들어온 참이었다. 그 그림자들은 식물원 쪽으로 등을 돌리고 오른쪽 강둑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 4 그림자, 그것은 그 4 사나이였다. 장발장은 다시 잡힌 짐승처럼 몸을 떨었다. 그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었다. 자기가 코제트의 손을 잡고 그 달빛이 비치는 넓은 광장을 건너왔을 적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아직 다리로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를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앞에 있는 작은 거리로 들어가서 공사장, 채소밭, 논밭, 건물이 없는 빈터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는 도망갈 수 있었다. 그는 그 괴괴한 작은 거리에 몸을 맡길 수 있을 성 싶었다. 그는 거리로 들어갔다. 3. 1727년의 파리의 지도. 300보쯤 봤을 때 장발장은 거리의 분기점에 다다랐다. 그 거리는 2 거리로 갈라져 하나는 왼쪽으로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었다. 장발장 앞에는 Y자의 2가지 길이 있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른쪽 거리를 취했다. 왜? 왼쪽 거리는 문 밖으로,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통해서나 오른쪽 거리는 시골로, 다시 말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매우 빨리 걷고 있지 않았다. 코제트의 걸음이 장발장의 걸음을 늦추고 있었다. 그는 다시 코제트를 보듬었다. 코제트는 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뒤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리의 어두운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걸어온 거리는 꼿꼿했다. 처음 2-3번 돌아다 보았을 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척 괴괴하여 그는 저기 안심하고 걷기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돌아보니 그가 방금 지나온 거리의 부분에 멀리 어둠 속에 난데없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걸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뛰어갔다. 어떤 옆 골목길을 발견하여 거리로 도망함으로써 다시 한번 종적을 끊어버리기를 바라면서 그는 하나의 벽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 벽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장발장이 진입했던 거리에 끝이 닿는 옆 골목길에 연결되어 있는 벽이었다. 여기서도 또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는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골목길은 곡간이나 흙간 따위의 건물들 사이로 길게 뻗어간 뒤에 막다른 골목으로 끝나 있었다. 이 막다른 골목의 안쪽이 똑똑히 보였다. 커다란 흰 담장이었다. 그는 왼쪽을 바라보았다. 그쪽에 골목길은 튀어 있었고 약 200보쯤 끝에서 이 골목이 흘러드는 거리로 통하고 있었다. 살아날 길은 그쪽이었다. 장발장이 그 골목길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리에 도달하기 위해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가려고 하는 쪽의 그 거리와 골목길의 모퉁이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검은 입상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한 사나이가 분명히 금방 거기에 배치되어 길을 막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뒷걸음질 쳤다. 장발장이 있던 파리의 지점은 생탕투아 문밖과 라페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최근의 공사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버린 곳 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추해졌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변모했다고 했다. 논밭과 공사장, 낡은 건물들은 없어져 버렸다. 오늘날에는 거기에 최신의 신장로, 투기장, 고개장, 경마장, 철도역들, 하나의 형무소, 마자스가 있다.
보다시피 이건 그 징벌기관을 갖추고 있는 진보다. 반세기 전에는 학사원을 사국원이라 부르고 오페라 코미크를 페도라 부르기를 고집하는 저 전통으로 굳어진 통속적인 일상으로는 장발장이 도달한 바로 그곳을 퍼티 픽페이스라 불렀다. 생자크문, 파리문, 세르장 성문, 포리스롱, 갈라우트, 셀레스텐, 카피셴, 마유, 부르버, 아르그르드 크라코비, 포티드 폴로뉴, 퍼티 픽피스, 이러한 것이 새로운 파리에 남아있는 옛 파리의 지명들이다. 민중의 기억은 그러한 과거의 표류물들 위에 떠있다. 그런데 퍼티 픽피스는 겨우 존재했을까 말까 했고 한 구역의 태동에 불과했는데 거의 스페인 도시의 수도원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길들은 거의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거리들에는 집도 거의 없었다. 내가 곧 말할 두세 개의 거리를 제외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 벽과 정막뿐, 가게 하나 없고 마차 한 대 없었다. 겨우 여기저기에 촛불 하나가 창들에 켜져 있었으나 그것도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꺼졌다. 있는 것이라고는 정원, 수도원, 공사장, 채소밭들, 드문드문 있는 나지막한 집들과 같은 높이의 커다란 벽들. 전 세계의 이 구역은 이러했다. 그곳은 이미 혁명으로부터 심히 푸대접을 받았다. 공화정부의 토목관은 그곳을 파괴하고 관통하고 꿰뚫었다. 거기엔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었다. 30년 전에 이 구역은 새로운 건물들에 밀려나 사라져 가고 있었다. 오늘날 이 구역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퍼티 픽피스는 현재의 어떤 지도에도 흔적이 없지만 1727년의 지도에는 즉 파리의 플라테르 거리 맞은편 생자크 거리의 드니 티에리 서점과 리옹의 프리당스, 메르시에르 거리의 장 리랭 서점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꽤 뚜렷이 나타나 있다. 퍼티 픽피스에는 내가 방금 Y자 거리들이라고 불렀던 것, 즉 슈맹베르 생탕토한 거리에 의해 형성된 거리들이 있었는데 이 거리는 두 갈래 길로 갈라져서 왼쪽 것은 픽피스의 작은 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오른쪽 것은 플롱소 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Y자의 두 가지는 그 꼭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연결되듯 결합되어 있었다. 그 막대기를 르르와 뮤르 거리라고 불렀다. 플롱소 거리는 거기에 끝이 닿아 있었고 픽피스의 작은 길은 거기서 더 뻗어가 르누아르 시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센강에 와서 플롱소 거리의 맨 끝에 다다르면 그의 왼편이 르르와 뮤르 거리로 통했는데 그 오른쪽 모퉁이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그 앞에 그 거리의 벽이 보이며 오른편으로는 드루와 뮤르 거리의 한 동강이 뻗어서 막다른 골목을 이루어 장로의 막바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장발장이 와 있었던 곳은 바로 거기였다.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르드와 뮤르 거리와 픽피스의 작은 길이 마주치는 모퉁이에서 파수를 보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을 때 그는 뒷걸음질 쳤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 그림자의 사나이에게 매복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이제 후퇴할 때가 아니었다. 그가 조금 전에 그의 뒤에 좀 떨어진 곳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그것은 확실히 자베르와 그 부하들이었다. 자베르는 아마 장발장이 끝까지 다 온 거리의 첫머리에 와 있었을 것이다. 10중 8구 자베르는 그 작은 미로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용의주도하게도 부하 하나를 보내어 그 출구를 지키게 했던 것이다. 그러한 추측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것 같아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한 줌의 먼지가 날아오르듯 장발장의 고통스러운 머릿속에 즉시 소용돌이 쳤다. 그는 장로의 막바지를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막혀 있었다. 그는 픽피스의 작은 길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엔 보초가 있었다. 그는 달빛이 가득 넘치는 하얀 포도 위에 그 끔찍스러운 형상이 새까맣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가면 그 사나이와 마주친다. 뒤로 가면 자벨의 손에 들어간다. 장발장은 그물 속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채 신압으로 재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절망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4. 36개의 암중모색. 다음에 계속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르와 뮤르 골목길을 그리고 특히 그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플롱소 거리에서 나왔을 때 왼쪽에 두고 가는 모퉁이를 정확히 떠올려야 한다. 르르와 뮤르 골목길은 픽피스의 작은 길까지 그 오른쪽 가장자리의 거의 전부에 외관이 초라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왼쪽은 여러 채의 집으로 이루어진 한 줄의 금수한 건물 한 덩어리로만 서 있었는데 그것이 픽피스의 작은 길에 가까워짐에 따라 2층, 3층으로 차츰 높아져 갔다. 그래서 이 건물은 픽피스의 작은 길 쪽에서는 매우 높았으나 폴롱소 거리 쪽에서는 꽤 나지막했다. 거기 내가 말한 모퉁이에서는 이 건물은 하나의 벽밖에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이 벽은 거리의 직각으로 가서 끝이 닿아 있지 않고 뒤로 쑥 들어간 하나의 잘린 벽면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잘린 벽면은 한 사람은 플롱소 거리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르루아미르 거리에 있었을 두 정찰자에게는 그 두 개의 모퉁이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다. 그 잘린 벽면의 두 모퉁이에서부터 벽은 플롱소 거리 쪽으로는 49번지라고 적힌 한 채의 집까지 뻗어 있고 르루아미르 거리 쪽으로는 여기서는 그 구간이 훨씬 짧았는데 앞서 말한 그 박공이 벽에 의해 끊겨 있는 그 어두침침한 건물에까지 뻗어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 건물은 거리에서 쑥 들어간 또 하나의 다른 모퉁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박공은 음침한 모양을 하고 있고 단 하나의 창밖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함석을 입힌 두 짝의 그 창밖에는 붙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도 늘 닫혀 있었다. 내가 여기에 묘사하는 장소들의 상태는 은밀하고 정확한 것으로 옛날에 이 구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매우 뚜렷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 그 잘린 벽면은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초라한 문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판자를 보기 흉하게 세로로 붙여 세워놓은 것인데 위쪽에 있는 판자는 아래쪽 판자보다 넓고 모두 기다란 쇠띠를 가로질러 붙여놓았다. 옆에는 보통 크기의 정문 하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 문을 낸 지 50년은 넘지 않은 것 같았다. 한 그루의 보리수가 그 잘린 벽 위로 가지를 뻗치고 있었고 플롱소 거리 쪽으로는 담쟁이가 빽빽히 얽혀 있었다. 절박한 위험에 빠진 장발장은 그 어두침침한 건물이 무엇인가 비어있고 고적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끌렸다. 그는 얼른 그 건물을 훑어보았다. 만약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살아날성 싶었다. 그는 우선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희망을 가졌다. 르루아미르 거리 쪽의 그 건물 정면 중간 부분에는 납으로 된 깔때기 모양의 낡은 빗물바지가 여러 층의 모든 창에 붙어 있었다. 중앙 도관부터 그 모든 빗물바지에 이르는 도관들의 다양한 갈래가 건물의 정면에 나무가지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수많은 마디가 달린 그 파이프 가지들은 옛 농가의 전면에 비틀려 꼬인 그 잎이 떨어진 늙은 포도능쿨들과 흡사하다. 함석과 쇠의 가지들이 붙어있는 그 이상스러운 담장 과수장이 맨 처음 장발장의 눈에 띄었다. 그는 코제트를 푯돌에 등을 기대어 앉히고 잠자코 있으라고 일러놓고서 그 도관이 포도에 와서 닿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마 그리로 기어올라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관은 낡아서 쓸 수가 없었고 벽체에 가까스로 박혀 있었다. 더구나 그 괴괴한 집들의 창들은 모두 심지어 고미다락 방까지도 퉁퉁한 쇠창살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다가 달빛이 그 건물 정면을 온통 환히 비치고 있어서 거리의 끝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장발장이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리라. 마지막으로 코제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녀를 4층 집 위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는 도관으로 기어 올라갈 생각을 버리고 플롱소 거리로 되돌아오려고 벽에 몸을 붙이고 기어왔다. 코제트를 놓아두었던 잘린 벽면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곳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는 어느 쪽에서 왔더라도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어둠 속에 있었다. 끝으로 두 개의 문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들은 억지로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담장 위로 보르시와 담쟁이가 보이므로 저쪽은 분명히 정원일 것이나 나무들에 아직 잎새는 없었지만 그는 적어도 거기에 숨어서 남은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대문을 더듬어 보고 이내 그것이 안팎으로 잠겨 있음을 알았다. 그는 더 많은 희망을 품고 다른 큰 문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낡아 빠졌고 그것이 거대한 만큼 덜 견고하고 판자는 썩었고 셋밖에 없는 쇠장식의 녹이 슬어 있었다. 그 벌레 먹은 문을 뚫는 것은 가능할성 싶었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는 그 문이 하나의 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돌적이도 경첩도 자물쇠통도 한가운데 터진 틈도 없었다. 쇠띠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단절없이 가로질러져 있었다.
판자들 틈새로 시멘트로 조잡하게 쌓아올린 건축용 돌과 잡석들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10년 전에는 행인들이 아직도 거기서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문같이 보인 것은 단지 그 문이 길에 세워져 있는 담장의 표면을 나무로 입혀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당황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담장을 뜯어내는 것은 쉬웠으나 그 뒤쪽에는 담장이 있었다. 5. 가스 등으로는 불가능할 일. 그때 율동적인 묵직한 소리가 저쪽에서 들려왔다. 장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의 모퉁이 밖으로 조금 나와 바라보았다. 7, 8명의 병사들이 풀롱서 거리에 막 들어선 참이었다. 총칼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병사들의 선두에서 그는 자벨의 키 큰 걸대를 분명히 알아보았는데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진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이 담장의 모든 구석과 문이 달린 모든 벽 구멍과 통로의 어귀를 샅샅이 탐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했다. 그들은 여기서 이 추측은 틀릴 수도 없었는데 자베르가 도중에 만나서 요청해 데려온 어떤 순찰대였다. 자벨의 두 부하도 이 대열에 끼어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거리와 잠깐씩 멈추는 것을 감안하여 그들이 장발장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15분쯤 걸릴 것 같았다. 그것은 무서운 순간이었다. 그 앞에 세 번째로 입을 벌린 무서운 낭떠러지에서 장발장은 불과 몇 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형무소는 이제 더 이상 단지 형무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히 코제트를 잃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무덤 속과 같은 삶이었다. 이제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장발장은 그가 2개의 배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에는 한 성자의 생각을 또 하나에는 죄수의 무서운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 그 중의 어느 하나를 뒤졌다. 다른 수단들 중에서도 특히 털롱 형무소에서 수없이 탈출해본 덕택으로 독자도 기억하고 있듯이 그는 기어 올라가는 그 비상한 기술에서 달인이 되었으니 사다리도 꺽쇠도 없이 근육의 힘만으로 목과 어깨, 허리 그리고 무릎으로 몸을 떠받치고 도로의 드문드문 돌기를 이용하여 벽의 반듯한 모서리를 필요에 따라서는 7층 높이까지라도 기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한 20년 전에 파리의 콩셰스 주리 형무소 마당의 벽 모서리를 타고 죄수 바트몰이 탈출함으로써 그 벽 모서리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고 그토록 무시무시하게 만든 그 기술이었다. 장발장은 보리수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담장의 높이를 눈으로 가늠해 보았다. 18척쯤 되는 높이였다. 이 담이 그 큰 건물의 박공감 이따한 모퉁이에는 아래쪽으로 세모진 커다란 강담이 쳐져 있었다. 아마 그 지극히 편리한 쑥 들어간 구석에 통행인이라고 불리는 저 오줌똥 싸는 사람들이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그런 모양으로 담장 모퉁이를 예방하기 위해 빈틈을 메우는 일은 파리에서 썩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강담은 5자가량의 높이였다. 그 꼭대기에서 담장 위까지 기어 올라가야 할 거리는 14자도 채 못 되었다. 담장 위에는 평평한 돌이 놓여 있을 뿐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았다. 곤란한 것은 코제트였다. 코제트로 말하자면 담장을 넘어갈 수 없었다. 그 아이를 버린다? 장발장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이상한 등반을 잘 해내려면 한 사나이의 온 힘이 그에게 필요했다. 조금이라도 짐이 있으면 그의 중력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버린다. 밧줄이 하나 있어야 했을 것이다. 장발장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밤중에 풀롱소 그리 어디서 밧줄을 찾아낸단 말인가. 확실히 이때 만약 장발장이 왕국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가닥의 밧줄을 얻기 위해 그것을 주워버렸으리라. 모든 극단적인 상황에는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춰주는 섬광이 있다. 장발장의 절망한 눈이 장로 막바지의 가로등 기둥에 가서 떨어졌다. 그 당시 파리의 거리에는 아직 가스등이 없었다. 해가 지면 여기저기에 달아놓은 반사등에 불을 켰는데 그것은 기둥 홈에 끼워서 거리의 한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쳐놓은 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다. 그 줄을 감는 회전고리는 등 아래의 작은 쇠 상자 속에 질러져 있었고 그 상자의 열쇠는 점등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 줄은 일정한 높이까지는 금속을 입혀서 보호하고 있었다. 장발장은 있는 힘을 다하여 거리를 훌쩍 뛰어넘어 막바지로 들어가서 칼끝으로 그 작은 상자의 나사못을 벗기고
눈 깜짝할 사이에 코제트 옆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한 가닥의 줄을 가지고 있었다. 운명과 맞붙었을 때 가진 수단을 다 찾아내는 저 음침한 사람들은 잽싸게 일을 해치운다. 앞서 설명했지만 그날 밤 가로등들은 켜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로 막바지에 있는 등도 당연히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으니 사람들은 등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옆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 시간, 장소, 어둠, 장발장이 무엇인가 열중해 하는 점, 그 이상한 그동, 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코제트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시작했다. 누구 다른 아이라면 오래전부터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리라. 그는 장발장의 프로코트 자락을 잡아당기기만 할 뿐이었다. 다가오는 순찰대의 발소리가 더욱더 뚜렷이 들려왔다. 아버지, 하고 코제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요. 대체 저기 오는 것이 뭐예요? 쉿, 하고 불행한 사나이는 대답했다. 저건 테나르디의 아줌마다. 코제트는 몸을 들었다. 사나이는 덧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하는 대로 두고 봐. 너가 소리를 지르면, 너가 울면 테나르디의 아줌마가 너를 노리고 있다가 와서 너를 되찾아간다. 그러고는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나 두 번 다시 손을 대지도 않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것은 순찰대와 자베르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지도 모를 그러한 때이니 그만큼 더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는 자기 넥타이를 풀어서 코제트의 겨드랑이 아래로 끼워 넣고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아이의 몸에 둘러매 바다 사람들이 제비 매듭이라고 부르는 매듭으로 그 넥타이를 줄 한쪽 끄트머리에 비끄러매고 또 한쪽 끄트머리는 자기 입에 물고 구두와 양말을 벗어서 담 너머로 던져놓고 강담 위로 올라가서 담과 박공 사이에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마치 뒤꿈치와 팔꿈치를 사다리에 붙여놓은 것처럼 확실하고 견고한 동작이었다. 30초도 채 못 되는 사이에 그는 담장 위로 기어 올라갔다. 코제트는 어리중절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장발장이 일러둔 말과 테나르디의 아줌마의 이름이 그녀를 얼음처럼 싸늘하게 만들어 놓았다. 갑자기 그녀는 장발장이 여전히 매우 낮은 목소리로 자기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담에다 등을 기대라.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땅에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그녀는 벽 위에 올라와 있었다. 장발장은 그녀를 붙들어 등에 업고 그녀의 조그만 두 손을 왼쪽으로 붙잡고 납작 엎드려 잘린 벽면까지 담장 위를 기어갔다. 거기에는 그가 짐작했던 대로 가옥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지붕이 나무 담장 위로 나와 꽤 느슨한 경사면을 따라 보리수를 스치면서 땅바닥에서 가까이까지 뻗어 내려가고 있었다. 다행하게도 벽은 이쪽에서는 거리 쪽에서보다 훨씬 더 높았다. 장발장은 자기 아래 땅을 매우 깊숙이밖에 볼 수 없었다. 그가 막 지붕 경사면에 이르러 아직 벽 꼭대기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왁자지껄한 소리가 순찰대의 도착을 알렸다. 자베르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막다른 골목을 뒤져라. 러루와 미르 거리는 지키고 있다. 픽피스의 작은 길도 틀림없이 그 녀석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병사들은 장로의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떠받치면서 지붕을 타고 미끄러져 보리수에 다다라 땅바닥에 뛰어내렸다. 무서웠는지 기운을 냈는지 코제트는 숨도 쉬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살갗이 좀 벗겨져 있었다. 6. 수수께끼의 시작. 장발장이 와 있는 곳은 무척 넓고 이상스럽게 생긴 일종의 정원이었는데 겨울과 밤에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쓸쓸한 정원의 하나였다. 정원은 장방형이고 안쪽에는 커다란 포플러 나무들이 늘어선 통로가 있고 구석구석에 꽤 높이 자란 큰 나무 숲들이 있고 가운데 그늘지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외로이 서 있는 한 그루의 매우 큰 나무 그리고 커다란 덤불처럼 쫑긋쫑긋 서 있는 몇 그루의 구부러진 과일나무, 네모진 채소밭, 유리덮개가 달빛에 반짝이는 멜론밭 그리고 웅덩이 하나가 있었다. 여기저기에 돌벤치가 있었는데 이끼가 새까맣게 끼어있는 것 같았다. 통로들 가장자리에는 거무칙칙하고 작은 관목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길은 모두 꼿꼿했다. 통로의 절반에는 잡초가 나있고 그 밖의 것들에는 푸른 물때가 끼어 있었다. 장발장 옆에는 그가 지붕을 타고 내려왔던 가옥이 있고 장작이 쌓여있고 장작 뒤에는 석상 하나가 담장에 딱 붙어 서 있었다. 석상의 깨어진 얼굴은 어둠 속에 무렴풋이 보기 흉한 가면처럼 보였다.
그 가옥은 일종의 폐가로 벽이 무너진 몇 개의 방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는 무엇인가가 가득 들어있어서 흙간으로 사용되는 것 같았다. 픽피스의 작은 길까지 가서 구부러진 드루아미르 거리의 큰 건물은 직각을 이룬 두 정면을 그 정원 위에서 펼치고 있었다. 그 안쪽 정면은 바깥 정면보다도 더 음침했다. 모든 창에는 쇠창살이 붙어 있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위층들에는 감옥처럼 빗물바지가 있었다. 그 정면 중 하나가 다른 정면 위에 그림자를 던지고 이 그림자는 다시 거대한 검은 시트처럼 정원에 떨어졌다.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다. 정원 안쪽은 안개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담장은 어렴풋이 보였는데 그것들이 서로 마주쳐 있는 것이 마치 저쪽에 다른 밭들이 있는 것 같았다. 담장 너머로 풀롱소 거리의 나직한 지붕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정원보다도 더 황량하고 더 적적한 것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아무도 없었는데 때가 밤이니만큼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심지어 대낮에도 그곳은 누군가가 걸어다니도록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장발장이 맨 처음 마음을 쓴 것은 구두를 주워 신고 코제트와 함께 흙간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도망하는 자는 제 아무리 잘 숨어도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여전히 테나르디의 아줌마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코제트는 덜덜 떨면서 그에게 꼭 붙어 있었다. 밖에서는 막다른 골목과 거리를 뒤지는 순찰대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돌의 개머리판에 부딪히는 소리, 배치해 놓은 탐정들을 부르는 자벨의 고함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호통 소리. 15분쯤 지나자 그 뇌성병력 같은 소리가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장발장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그는 코제트 입에 가만히 손을 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적막감이 하도 이상스럽게 고요하여 그렇게도 격렬하고 그렇게도 가까이서 들리는 그 무시무시한 소음도 거기에 아무런 불안도 던지지 않았다. 그 담장들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저 귀머거리 돌로 세워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깊은 고요 속에 새로운 소리가 올라왔다. 천상의 소리, 신성한 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 다른 소리가 무시무시했던 것만큼 매혹적인 소리. 그것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찬미가였다. 밤의 어둡고 무서운 고요 속에서 울리는 황홀한 기도와 화성, 여자들의 목소리. 그러나 동시에 동정녀들의 맑은 음조와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음조로 이루어진 목소리. 지상의 것이 아닌 그런 목소리. 갓난 아기들에게는 아직도 들리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들리는 그런 목소리. 그 노래소리는 정원에 우뚝 솟아있는 어둠침침한 건물에서 들려왔다. 악마들의 야단 법석이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코제트와 장발장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들은 둘 다 그 사나이도 어린아이도 그 회개한 자도 순결한 자도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그 목소리에는 그 건물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안에서 나는 초자연적인 노래 같았다. 그 목소리가 노래하는 동안 장발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제 밤을 보지 않고 푸른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날개들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노래는 꺼졌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 계속됐는지도 모른다. 장발장은 그것을 말할 수 없었으리라. 황홀한 시간은 언제나 일순간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시금 고요 속으로 돌아갔다. 이제 거리에도 정원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위협하는 것도 안심을 주는 것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담장 꼭대기에 있는 마른 풀만 바람에 나부껴 고요히 처량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7. 수수께끼의 계속. 밤의 북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로 미루어 새벽 1시나 2시 사이임에 틀림없었다. 가엾은 코제트는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장발장은 그 아이가 자기 옆 땅바닥에 앉아서 자기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잠이 들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코제트는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발장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직도 떨고 있었다. 자고 싶지 않아? 하고 장발장은 물었다. 아주 추워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한참 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아직도 거기 있나요? 누가?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테나르디의 아주머니 말이에요.
장발장은 코제트를 잠자코 있게 하기 위해 썼던 수단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 가버렸다 하고 그는 말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렴. 어린아이는 마치 무거운 짐이 가슴 위에서 들어 올려진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땅바닥은 축축했고 흙가는 사방이 열려 있었고 북풍은 연방 더욱 더 차가워졌다. 노인은 프로코트를 벗어서 코제트를 감싸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덜 춥니? 하고 그는 물었다. 그럼요, 아버지.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 곧 돌아올게. 그는 그 폐가에서 나가 큰 건물 옆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 은신처를 찾았다. 문이 여러 개 있었으나 모두 잠겨 있었다. 아래층의 유리창에는 모두 창살이 붙어 있었다. 건물 안쪽 모퉁이를 막 지나쳤을 때 그는 아치형 창들 앞에 도달한 것을 알아차렸는데 거기에 불빛이 보였다. 그는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리고 그 창들 중 하나로 들여다보았다. 그 창들은 모두 꽤 넓은 방에 붙어 있었는데 이 방은 널찍널찍한 타일이 방바닥에 깔려있고 홍해문과 기둥들로 간살이 끊겨 있었으며 희미한 불빛 하나와 커다란 그림자들밖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 불빛은 한쪽 구석에 켜져 있는 종야등 하나에서 오고 있었다. 이 방은 인기척이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니 타일 바닥 위에 무엇인가 수위로 덮여 있는 것 같고 한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엎어져서 얼굴을 돌에 대고 두 발을 십자로 끼고서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타일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으로 그 불길한 형체의 목에는 줄이 메어져 있는 것 같았다. 방 안은 온통 무서움을 더해주는 거의 불빛도 없는 그런 장소의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장발장은 그 후 자주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수많은 음산한 광경을 보았지만 그 수수께끼 같은 형체가 그렇게 밤중에 어두침침한 곳에서 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보다 더 무섭고 더 소름 끼쳤던 일은 이제껏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것이 아마 죽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으나 어쩌면 살아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더욱 무서운 일이었다고. 그는 용기를 내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그것이 움직이는지 어쩐지 엿보았다. 그에겐 매우 오래인 것 같은 시간 동안 아무리 그가 그러고 있어도 그 누워있는 형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달아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흙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고개를 돌리면 그 형체가 뒤에서 팔을 흔들면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 보일 것만 같았다. 그는 헐레벌떡 배가로웠다. 무릎이 구부러지고 허리에는 땀이 흘렀다. 그는 어디에 있었던가? 파리 한복판에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무덤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누가 일찍이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이 회개한 집은 무엇이었을까? 밤의 비밀이 가득 찬 건물, 천사들 같은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르는 집, 그리고 찾아가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그 무서운 광경. 빛나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무덤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도 그것은 정말 현실의 건물, 거리에 번지가 붙어있는 집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믿기 위해 그 집의 돌을 만져볼 필요가 있었다. 주의와 걱정과 불안, 그날 저녁의 감동 탓으로 그는 정말 열이 났으며 그 모든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했다. 그는 코제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8. 갈수록 수수께끼. 어린아이는 돌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차차 마음이 가라앉아 정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자기 생활의 근본인 다음과 같은 진실을 똑똑히 깨닫고 있었다. 즉, 코제트가 거기에 있는 한, 이 아이를 자기 곁에 가지고 있는 한, 자기는 이 아이를 위해서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이 아이 때문에 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덮어주기 위해 프로코트를 벗었으나 매우 춥다는 것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동안에 그가 명상에 빠져있던 사이에 조금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방울을 흔드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정원에서 나고 있었다. 그것이 약하긴 했으나 뚜렷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밤에 목장에서 가축의 목에 달린 방울들이 내는 저 어렴풋한 작은 음악 소리와 비슷했다. 그 소리가 장발장을 돌아보게 했다. 그가 바라보니 정원에 누가 있는 것이 보였다. 사나이같이 생긴 한 인간이 멜론밭의 유리덮개 사이를 걸으면서
고른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다 굽혔다 걸음을 멈추었다 하는데 마치 무엇인가를 땅바닥에 끌거나 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인간은 절름거리는 것 같았다. 장발장은 불행한 사람들이 줄곧 몸을 떨듯이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저기를 품고 있는 듯 수상쩍게 여겨진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낮을 경계하고 불의에 기습당하기 쉽기 때문에 밤을 경계한다. 장발장은 아까는 정운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었고 지금은 누가 있기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는 가공적인 공포에서 현실적인 공포로 다시 떨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자베르와 병사들은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틀림없이 거리에 망보는 사람들을 두고 갔을 것이고 저 사나이가 이 정원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도둑놈이라고 외치며 자기를 넘겨주리라. 이렇게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잠들어 있는 코제트를 가만히 보듬어서 흙간 맨 안쪽 구석에 있는 못쓰는 헌 가구 더미 뒤로 옮겼다. 코제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는 멜론 밭에 있는 인간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상야릇하게도 방울 소리는 그 사나이가 움직일 때마다 울렸다. 사나이가 가까워지면 방울 소리도 가까워지고 그가 멀어지면 방울 소리도 멀어지고 사나이가 빠른 동작을 하면 떨리는 소리가 그 동작에 따라오고 그가 걸음을 멈출 때에는 방울 소리도 그치고 했다. 방울이 그 사나이에게 붙어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양이나 소처럼 방울을 달고 있는 그 사나이는 무엇일까? 스스로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도 그는 코제트의 손을 만져보았다. 그 손은 싸늘했다. 아니 이럴 수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코제트.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구 흔들었다. 그녀는 깨지 않았다. 죽었을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면서 더 없는 무서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지나갔다. 가지가지의 끔찍한 억척들이 한 무리의 복수의 여신들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 두뇌의 벽을 맹타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때 우리들의 조심성은 온갖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어낸다. 그는 추운 밤에 한 데서 잠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났다. 코제트는 헬쑥한 얼굴을 하고 그의 발 아래 땅바닥에 몸 하나 까딱 않고 들어 누워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어보니 숨은 쉬고 있었으나 호흡이 약해 곧 꺼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을 깨울 수 있을까? 이 일이 아닌 것은 모두 그의 생각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는 허둥지둥 폐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천하 없어도 15분 안에 코제트를 불 앞에 그리고 침대에 있게 해야만 했다. 9. 방울을 단 사나이. 장발장은 정원해 보이는 사나이한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조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돈뭉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사나이는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으므로 그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장발장은 몇 걸음 성큼성큼 걸어서 사나이 곁에 이르렀다. 장발장은 외치면서 그에게 접근했다. 100프랑이요. 사나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100프랑 드리겠소.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만약 오늘 밤 나를 재워주신다면. 달빛이 장발장의 당황한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아니 이거 마들렌 영감 아니요?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그 어두운 시간에 그 낯선 곳에서 그 모르는 사나이에게서 그 이름이 그렇게 튀어나오자 장발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무엇이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일만은 뜻밖이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한 사나이는 허리가 구부러진 절름발이 노인으로서 그의 농부 같은 옷을 입고 왼편 무릎에 가죽을 덧대고 거기에 꽤 큼직한 방울을 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 노인은 모자를 벗고 와들와들 몸을 떨면서 외쳤다. 아이고 여기에 어떻게 오셨소 마들렌 영감? 세상에 어디로 들어오셨을까? 정녕 하늘에서 떨어지신 거지. 이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죠. 영감께서 언젠가 떨어지신다면 거기서 떨어지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 차림새라니 원 넥타이도 없고 모자도 없고 저고리도 없고 네 아시겠어요? 영감을 몰랐던 사람이 봤으면 겁이 났을 거라는 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계시다니. 세상에 지금은 성인들도 미치광이가 되는가 보죠? 하지만 대관절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소? 말이 술술 나왔다. 노인의 말은 시골 사람 같은 빠른 말투였다. 조금도 불안을 주는 말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어리둥절하면서도 친절하고 순박한 말투였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이 집은 뭐요? 하고 장발장은 물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하고 늙은이는 외쳤다. 저는 영감께서 여기에 넣어주신 사람이고 이 집은 영감께서 저를 넣어주신 집입니다. 뭐라고요? 영감께서는 저를 몰라보신다고요? 그렇소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당신이 나를 알았어? 당신이? 영감께서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그는 몸을 돌이켰고 달빛이 그 옆모습을 비추었고 장발장은 포슐루방 노인을 알아보았다. 아, 그게 당신이요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오라, 이제 알겠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고 늙은이는 원망하는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시죠?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멜론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포슐루방 노인은 장발장이 다가왔을 때 아닌 게 아니라 가만히 끝을 손에 들고 멜론밭에 그것을 덮어주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1시간쯤 전부터 밭에 나와서 이미 상당수의 가마니를 그렇게 펴놓고 있었다. 장발장이 헛간에서 본 그 이상야릇한 동작은 그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생각했지요. 달은 밝고 서리가 내리겠다. 멜론에 외투나 입혀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바라다 보면서 너틀 웃음을 웃으며 덧붙였다. 영감께도 정말 꼭 그렇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대관절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발장은 자기가 이 사나이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어쨌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오직 조심스럽게만 나아갔다. 그는 질문을 퍼부었다. 이상하게도 역할이 바뀐 것 같았다.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침입자인 장발장이었다. 그런데 무릎에 달고 있는 그 방울은 대체 뭐요? 이거요? 하고 포슐러방은 대답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저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피하게 하기 위해? 포슐러방 영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렸다.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온통 여자들밖에 없거든요. 많은 처녀뿐이에요. 저를 만나는 것이 위험한 모양이죠. 방울 소리가 그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오면 그녀들은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대체 이 집은 뭐요? 저런 잘 아시면서 천만에 나는 모르오. 영감께서 저를 여기에 정원사로 취직시켜 주셨는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대답해 주시오. 그렇다면 좋아요. 이건 퍼티픽피스의 수녀원입니다. 장발장은 생각이 났다. 우연히, 다시 말해서 신의 섭리로 그는 바로 이 생탕토항 구역의 수녀원에 던져졌는데 수레에서 떨어져 불구자가 된 포슐루방 노인은 그로부터 2년 전에 그의 추천으로 이분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는 혼자 말처럼 되뇌었다. 퍼티픽피스의 수녀원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포슐루방은 말을 이었다. 대관절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마들렌 영감? 영감께서는 성인이긴 하지만 남자인데 그런데 남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당신은 여기에 잘 계시지 않소? 저뿐입니다. 그렇지만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겠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포슐러방은 외쳤다. 장발장은 늙은이에게 바싹 다가가서 위험찬 목소리로 말했다. 포슐러방 영감, 나는 당신 목숨을 살려주었소. 그건 제가 잊지 않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포슐러방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예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을 오늘은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어? 포슐러방은 주름이 잡힌 떨리는 늙은 손으로 장발장의 건장한 두 손을 움켜잡고 말도 할 수 없는 듯 한참 서 있었다. 이었고 그는 외쳤다. 오, 제가 영감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제가 영감님의 목숨을 구한다. 시장님, 이 늙은이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황홀한 기쁨으로 그 늙은이의 얼굴이 변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걸 설명하겠소. 방이 하나 있나요? 저기에 옛 수녀원의 폐가 뒤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허술한 외딴 집 하나가 있습니다. 방이 셋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 허술한 집은 폐가 뒤에 아주 잘 가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장발장은 그것을 보지 못했었다. 좋소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겠소. 뭡니까 시장님? 첫째로 당신이 내게 관해 알고 있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 것. 둘째로 나에 관해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말 것. 좋습니다. 저는 영감께서 공명정대한 일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영감께서 항상 신앙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십시오. 게다가 또 한편으로 저를 여기에 넣어주신 건 영감님입니다. 이건 영감님에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저는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나를 따라오시오. 어린아이를 데리러 갑시다. 아니,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하고 포슐러방은 말했다. 그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개가 주인을 따라가듯 장발장을 따라갔다. 그 후 반시간도 채 못되어 코제트는 활활 타는 불에 얼굴이 다시 붉으스레해진 채 늙은 정원사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장발장은 넥타이와 프로코트를 다시 착용했고 담론으로 던져놓았던 모자도 찾아서 주워 놓았으며 장발장이 프로코트를 걸치고 있는 사이에 포슐르방이 벗어놓은 빵울 달린 무릎 덮개는 이제 지룽 옆 못에 걸려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두 사나이는 탁자에 팔꿈치를 짚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탁자 위에는 포슐르방이 내놓은 치즈 한 덩어리와 검은 빵, 포도주 한 병, 술잔 2개가 있었으며 늙은이는 장발장의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그에게 말했다. 아이고 마들렌 영감님, 저를 곧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영감님은 사람들 목숨을 구해주시고 그런 뒤에 그들을 잊어버리시는군요. 오, 그건 나빠요. 그들은 영감님을 잊지 않고 있는데 영감님은 배신자예요. 10. 자베르가 사냥감을 놓친 까닭은 여태까지 말하자면 그 이면을 보아왔다고도 할 수 있는 이상의 사건은 지극히 간단한 사정하에 이루어졌다. 팡틴이 죽은 침대 옆에서 장발장이 자베르에게 체포된 바로 그날 밤에 몽트웨르 시르메르의 시 형무소에서 도망쳤을 때 경찰은 이 탈주한 죄수가 파리 쪽으로 간 게 틀림없었으리라고 추측했다. 파리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소용돌이여서 한번 거기에 빠지면 모든 것이 바다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져버리듯이 인파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져버린다. 어떠한 숲도 그 군중처럼 사람을 잘 감춰주는 것은 없다. 온갖 종류의 도피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화방수로 가듯이 파리로 가는데 거기에는 그들을 구해주는 화방수가 있다. 경찰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딴 데서 잃어버린 것을 파리에서 찾는다. 경찰은 몽토웨르 시르메르의 전 시장을 거기서 찾았다. 자베르는 수사를 이끌기 위해 파리에 불려봤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다시 체포하는 것을 크게 도왔으니까. 그 기회에 그의 열성과 지혜는 앙글레스 백장 밑에서 경찰청 비서였던 샤부이에 씨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샤부이에 씨는 이미 자베르를 돌봐주었었는지라 몽트웨르 시르메르의 사복 형사인 그를 파리 경찰청으로 배속시켰다. 거기서 자베르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말은 그러한 직무에 관해서는 의외인 것 같으나 명예롭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장발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노상 사냥을 하는 그 개들은 오늘의 늑대 때문에 어제의 늑대는 잊어버린다. 그러던 때 1823년 12월에 그는 신문 하나를 읽는다. 그는 결코 신문을 읽지 않았지만 왕당파인 자베르는 총사령관 왕자의 바이옴 개성 귀환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꼭 알고 싶었다. 그 기사를 재미있게 다 읽고 났을 때 아랫면에 있는 이름 하나가 장발장의 이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죄수 장발장은 죽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건이 하도 명확한 말로 씌어 있었기 때문에 자베르는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거 참 잘됐다. 그러고는 신문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즉 몽페르메의 면에서 특이한 상황 아래 일어났었다는 어린이 유괴 사건에 관해 셴예 유아즈 도청으로부터 파리 경찰청에 경찰의 보고가 제출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그 고장의 한 여관업자에게 어머니가 맡겨놓은 17살의 소녀를 알 수 없는 한 사나이에게 도둑 맞았다는 것이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고제트라고 팡틴이라는 여자의 딸인데 팡틴은 병원에서 죽었으나 그것이 언제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보고가 자베르의 눈에 띄었고 그것이 그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팡틴이라는 이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장발장이 그 여자의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사흘과 말미를 달라고 해서 그를 자베르를 포복 절도하게 했던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장발장이 파리에서 몽페르메 유행 마차를 타고 있다가 잡혔던 일이 생각났다. 몇 가지 정보는 장발장이 그 마차를 탄 것은 그때가 2번째였고 그는 이미 전날 그 마을 근처에 1번째 여행을 했다는 것을 그 무렵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그 몽페르메유의 시골에 뭘 하러 갔던가?
그것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자베르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다. 팡틴의 딸이 거기에 있었다. 장발장은 그 애를 찾으러 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느 알 수 없는 사나이에게 도둑맞았다 한다. 그 알 수 없는 사나이는 어떤 자였을까? 장발장이었을까? 그러나 장발장은 죽었다. 자베르는 아무한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플랑셰트의 막다른 골목에서 플라 데탱의 역마차를 타고 몽페르메유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거기서 커다란 광명을 발견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거기서 커다란 암흑을 발견했다. 처음 며칠 동안 테나르디에 부부는 화가 나서 막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종달새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자자했다. 여러 가지 설이 나돌다가 마침내는 아이를 도둑맞았다 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의 보고가 나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처음에 나섰던 화가 가라앉자 테나르디에는 그 놀라운 본능으로 재빨리 깨달았다. 즉 검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제트 유교에 관한 하소연은 맨 먼저 자기의 일심과 자기가 하고 있는 수많은 수상쩍은 일들의 사법당국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리게 하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부엉이가 싫어하는 첫 번째 것은 촛불을 갖다 대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자기가 받은 1500프랑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는 대번의 생각을 고쳐먹고 아내의 입을 막고 누가 도둑맞은 어린애의 이야기를 할라치면 놀란 것 같은 얼굴을 했다. 그런 건 자기는 통 모른다. 물론 그 사랑하는 아이를 그렇게도 빨리 유괴해 간 것을 자기는 처음에 투덜거리기도 했다. 자기는 인정상 2, 3일은 더 데리고 있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를 찾아가려고 온 것은 그의 할아버지였으니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더 붙였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었다. 자베르가 몽페르웨에 와서 만난 것은 그러한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장발장을 사라져버리게 했다. 자베르는 그렇지만 몇 마디 질문을 수심 관측기처럼 테나르디의 이야기 속에 던져보았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 테나르디에게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는 부유한 농민입니다. 저는 그의 통행권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용 랑베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랑베르라는 이름은 선량하고 매우 믿음직스러운 이름이었다. 자베르는 파리로 되돌아왔다. 그 장발장이라는 자는 확실히 죽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난 참 멍청이야. 그는 그 모든 일을 다시 잊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1824년 3월 중에 그는 생메달의 교구에 살고 있다는 적선을 하는 거지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이상한 사나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연금을 받고 있고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르며 8살가량의 소녀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그녀 자신은 제가 몽페르웨에서 왔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몽페르메유, 이 이름이 늘 되돌아오곤 해서 자베르를 귀 기울이게 했다. 이 사람이 적선을 하고 있는 옛 교회직인 늙은 정보원 거지 하나가 몇 가지 다른 사실들을 덧붙여 주었다. 이 연금 생활자는 통 부침성이 없고 결코 저녁 때 밖에 외출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지만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접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꾀재재한 누런 헌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속에 지폐를 넣고 꿰매놓고 있었으므로 수백만 금의 값어치가 있었다. 이 말이 결정적으로 자베르의 호기심을 끌었다. 이 회개한 연금 생활자를 놀라게 하지 않고 바로 옆에서 보기 위해 그는 어느 날 교회 지기에게서 그의 헌옷과 그 늙은 정보원이 저녁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문을 콧소리를 중얼거리고 기도를 하면서 염탐을 하는 장소를 빌렸다. 과연 그 수상한 사람은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있는 자베르에게 와서 적선을 했다. 그 순간 자베르는 고개를 들었고 장발장은 자베르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는데 자베르도 장발장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그러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었다. 장발장이 죽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자베르에게는 의혹이, 그것도 중대한 의혹이 남아있었는데 조심성 많은 사람인 자베르는 의혹을 품은 채 어떤 사람의 목덜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찾는 사람을 고르보의 누우까지 따라가서 노파에게 말을 시켰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노파는 그에게 100만 프랑이 프로코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그에게 1000프랑짜리의 지폐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보았다, 만져보았다. 자베르는 방 하나를 빌렸다. 바로 그날 저녁 그 방에 입주했다. 그는 그 알 수 없는 세입자의 문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했으나
장발장은 열쇠 구멍으로 촛불을 보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탐정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튿날 장발장은 36개를 외웠다. 그러나 그가 떨어뜨린 5프랑짜리 동전 소리가 노파의 주의를 끌었다. 노파는 동전 소리를 듣고 그가 이사를 갈 요량이라 생각하고 급히 자베르에게 알렸다. 밤이 되어 장발장이 밖으로 나갈 때 자베르는 부하 둘과 가로수 길의 나무들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베르는 경찰청에 조력을 구해서나 자기가 체포하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비밀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3가지 이유로 지켰다. 첫째, 조금이라도 경솔한 짓을 했다가는 장발장을 경계시킬지도 몰랐다. 다음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늙은 탈옥수, 사법당국의 기록에 가장 위험한 종류의 악한이라고 옛적에 영원히 분류되어 있는 죄수, 그러한 자를 체포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여서 파리 경찰의 고참들이 자베르 같은 신참에게 그런 일을 맡겨둘 리가 만무할 것이니 그는 자기의 죄수를 남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베르는 예술가여서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기를 좋아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리 그걸 말함으로써 신선미를 잃게 하는 그런 예고된 성공을 싫어했다. 그는 꼭 남몰래 걸작을 만들어내고 그런 뒤 느닷없이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것이다. 자베르는 장발장의 뒤를 밟아 나무에서 나무로, 거리의 모퉁이에서 모퉁이로 연방 따라가면서 일순간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장발장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자베르의 눈은 그의 위에 떨어져 있었다. 왜 자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하지 않고 있었던가? 그것은 아직도 그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경찰은 마음대로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제멋대로 체포하면 신문에 적발되어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으므로 경찰청은 겁을 먹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경찰관들은 실수할까 봐 두려워했고 경찰청장은 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과오는 곧 파면이었다.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기사가 수십 종의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 그것이 파리에 어떤 인상을 주었을지 상상해보라. 어제 존경할 만한 연금생활자인 백발의 늙은 할아버지가 8살 난 손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탈옥수로서 체포되어 경찰청 유치장에 구류되었다. 그리고 또 대풀이 하거니와 자베르는 그 나름의 조심성이 있었고 그의 양심의 권고가 경찰청장의 권고에 더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등을 돌리고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슬픔과 걱정, 불안, 낙심, 밤중에 도망에 정처 없이 코제트와 자기의 은신처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그 새로운 불행, 어린아이의 걸음에 자기의 걸음을 맞추어야만 하는 필요성, 그러한 모든 것이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발장의 그림거리를 변화시켰고 그의 몸가짐에 완연히 늙은 티가 나게 했으므로 자베르 속에 구현된 경찰 기능 자체도 속을 수 있었고 실제로 속았다. 너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데다가 망명한 늙은 가정교사 같은 그의 옷차림, 그를 소녀의 할아버지라고 단언한 테나르디에의 말, 마지막으로 그가 형무소에서 죽었다는 확신, 이러한 것들이 자베르의 머릿속에서 짙어가는 불확실성을 더욱 더해 주었다. 그는 한때 그에게 느닷없이 신원증명 서류를 제시하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저 사나이가 장발장이 아니면, 그리고 저 사나이가 착하고 정직한 늙은 연금생활자가 아니면 그는 10중 8구 파리의 비행들의 숨은 업무에 깊고 교묘히 관여하고 있는 어떤 빈틈없는 놈이고 어떤 위험한 패거리의 두목인데 자기의 다른 재주를 감추기 위해 낡은 수법인 적선을 하고 있었을라. 그에게는 밀정들이 있고 공범자들이 있고 아마 피신하러 갈 비상용 숙소가 있을 것이다. 그가 거리를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는 보통 늙은이가 아닌 것 같았다. 너무 빨리 포박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죽이는 격이다. 좀 기다린들 어떠랴? 자베르를 놓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는 꽤 당황하여 그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 관해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꽤 늦어서야 퐁투아적 거리에서 그는 어느 술집이 비춰주는 강력한 불빛 덕택에 결정적으로 장발장을 알아보았다. 이 세상에는 심히 몸을 뜨는 두 존재가 있다. 자기 아이를 찾아내는 어머니와 제 먹이를 찾아내는 호랑이. 자베르는 그렇게 심히 몸을 떨었다. 그는 무서운 죄수 장발장을 확실히 알아보자마자 자기 편에 3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퐁투아즈 거리의 경찰에 원병을 청했다. 가시막대기를 움켜잡기 전에는 장갑을 끼워야 한다. 그렇게 지체했고 부하 경찰들과 상의하기 위해 롤렉 내거리에 멈춰 있었던 탓에 하마터면 그는 사냥감의 발자취를 놓칠 뻔했다. 그렇지만 그는 재빨리 판단했다. 틀림없이 장발장이 자기의 사냥꾼들과 자기 사이를 강으로 갈라놓으려 할 것이라고. 그는 머리를 갸웃하고 생각했다. 마치 코를 땅에 대고 사냥감의 발자국을 옳게 찾아내는 사냥개처럼. 자베르는 강력한 본능의 정확성으로 곧장 아우스트리츠 다리로 갔다. 그는 다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한마디 물어보고 사실을 알아냈다. 계집애와 같이 가는 남자를 못 보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수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고 그 다리 지키는 사람은 대답했다. 자베르가 다리에 들어서자 때마침 장발장이 코제트의 손을 잡고 달빛이 환히 비치는 빈틀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 강 너머에 보였다. 그가 슈맹베르 생탕토한 거리로 들어가는 것도 보였다. 그는 거기에 올가미를 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장로의 막다른 골목이 있고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오직 픽피스의 작은 길로 통하는 르두아미르 거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사냥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을 확보했다. 그 빠져나가는 길을 지키도록 경찰 하나를 급히 딴 길로 돌아서 보낸 것이다. 일대의 순찰병들이 변기창 파수막으로 돌아가느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요청하여 자기를 따라오게 했다. 이러한 카드 놀이에서 병사들은 어떤 패다, 게다가 한 마리의 산돼지를 해치우기 위해서는 사냥꾼의 지략과 사냥개들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았으니 오른쪽에 장로의 막다른 골목이 있고 왼쪽에 그의 부하 경찰이 있고 뒤에는 자베르 자신이 있어 그 사이에서 장발장은 사로잡혔다고 여기고 그는 한 움큼의 코담배를 맡았다. 그런 뒤에 그는 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황홀하고도 잔인한 순간을 가졌다. 그는 자기가 잡으려는 사람을 자기 앞에 가게 두었다. 그를 자기 손안에 쥐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러나 붙잡는 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늦추고 싶어서 이미 잡힌 것이나 진배 없는 그가 자유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워서 거미 집에 걸린 파리를 피덕거리게 두는 거미와 사로잡힌 생쥐를 다름질치게 두는 고양이가 느끼는 그런 쾌감을 갖고 그를 지켜보면서 먹이를 움켜잡는 발톱은 잔인한 육감을 느낀다. 그것은 발톱에 사로잡힌 짐승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숨통을 제어대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자베르는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의 그물 눈은 야무지게 맺어져 있었다. 그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손을 오므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에게는 그렇게 부하들이 딸려 있으므로 장발장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강경하고 아무리 필사적이라 하더라도 저항이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 자베르는 천천히 전진했다. 마치 도둑놈의 호주머니라도 뒤지듯이 거리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살피면서 갔다. 그가 그의 거미줄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 파리를 보지 못했다. 얼마나 그가 격분했겠는가. 그는 르두아미르 거리와 픽핏의 작은 길 목퉁이를 지키는 파수꾼에게 물어보았다. 그 경찰관은 자기 초소에 침착하게 서 있었으나 그 사나이가 지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로는 사슴이 머리를 덮고 부서지는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냥개 떼에게 바짝 물려서도 도망쳐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면 가장 노련한 사냥꾼들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디비비에나리니빌, 데프레스 같은 명수들도 별 수가 없다. 그런 종류의 뜻밖의 실패를 했을 때 아르통주는 외쳤다. 그것은 사슴이 아니라 마술사다 라고. 자베르도 그와 똑같은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의 낙담은 절망이나 격분과 흡사했다. 확실히 나폴레옹은 러시아 전쟁에서 실수를 했고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전쟁에서 실수를 했고 가이사르는 아프리카 전쟁에서 실수를 했고 키루스는 스키다이 전쟁에서 실수를 했고 그리고 자베르는 장발장에 대한 이 싸움에서 실수를 했다. 이 전과자를 알아보는 것을 주저한 것이 아마 잘못이었을 것이다. 처음에 한번 헐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해야 했을 것이다. 고르보의 누옥에서 무조건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 그의 잘못이었다. 퐁투아즈 거리에서 확실히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 그의 잘못이었다. 폴랭 내거리에서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부하들과 상의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다. 확실히 의견들은 유익하고 믿을 만한 개들의 의견을 알고 묻고 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늑대와 죄수 같은 흥분한 동물들을 사냥할 때는
사냥꾼이 아무리 조심해도 충분할 수 없을 것이다. 자베르는 사냥개들에게 짐승의 뒤를 쫓게 하는 데에 너무 열중함으로써 짐승이 기미를 채고 달아나 버리게 했다. 그가 아우스트리츠 다리에서 다시 발자취를 발견하자마자 그러한 사나이를 한 오리의 실 끝에 달고서 그 희한하고 유치한 장난을 한 것이 특히 잘못이었다. 그는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여 사자를 가지고 생쥐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동시에 그는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하여 원병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탄을 초래한 조심성, 귀중한 시간의 낭비. 자베르는 이 모든 과오를 범했지만 그래도 역시 그는 가장 능숙하고 가장 정확한 탐정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는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사냥에서 말하는 영리한 개였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위대한 전략가들도 빛을 잃을 때가 있다. 대단한 실수들은 흔히 퉁퉁한 밧줄처럼 수많은 가닥줄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아줄을 한 오락이씩 갈라놓고 모든 결정적인 작은 이유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깨 부술 적에는 에게게 겨우 이뿐이야 하고 느낄 것이다. 그것들을 함께 엮어 꼬아놓으면 그것은 거대한 것이 된다. 아틸라는 동방의 마르키아누스 황제와 서방의 발렌티니아누스 황제 사이에서 주저하고 한니발은 카푸아에서 지체하고 당통은 아르시시루 오버에서 잠든다. 그야 어쨌든 장발장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간 것을 난 바로 그 순간에도 자베르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감시망을 뚫고 나간 죄수가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는 파수꾼을 놓고 올가미와 복병을 쳐놓고 밤새도록 그 일대를 틀었다. 맨 먼저 그가 본 것은 줄이 끊어져서 가로등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귀중한 단서였지만 그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잘못 알고 모든 수색을 장로의 막다른 골목 쪽으로 돌려버렸다. 그 막다른 골목에는 나직한 담장들이 있고 그 건너쪽에는 정원들이 있는데 그 정원들이 울타리는 널따란 묵은 땅에 인접해 있었다. 장발장은 분명히 그리로 도망한 것이 틀림없었다. 사실은 만약에 그가 장로의 막다른 골목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다면 그는 10중 8구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는 잡혔을 것이다. 자베르는 그 정원과 묵은 땅들을 바늘이라도 찾듯 샅샅이 뒤졌다. 날이 셀 무렵 그는 영리한 부하 둘을 망을 보게 하고 마치 도둑에게 잡힌 탐정꾼처럼 겸연쩍어 하면서 경찰청으로 되돌아갔다.